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여러분. 저는 홍익희의 경제산책을 진행하는 홍익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화폐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간 종이와 금에 머물렀던 돈이 알고리즘으로 바뀌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게다가 통화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 중국과 브릭스가 주도하는 CBDC,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코인, 여기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까지 한마디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격을 쫓아다니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앞으로 왜 돈이 블록체인 위에서 흘러야 되는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 큰 물줄기의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가 단순한 매매를 넘어서 미래를 향한 준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유대인 경제사에서 시작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가 바꿀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 현대사의 흐름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유대인 경제사를 연구하면서 인류사의 부의 흐름을 짚어오셨는데요. 전통 금융의 정점에 있는 유대인 경제를 보시다가 그 시스템이 아예 정반대에 있는 탈중앙화 암호화폐라는 영역에 확신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예전서부터 현대 금융자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해악 중에서도 그중에서 특별히 소득 불평등 심화와 부의 편중, 즉 사회적 잘못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처한 어려움,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그 생각에 크게 도움이 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미국이라는 어떠한 문제점을 직시한,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올바른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대학원 시절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당시는 미국이 냉전 시대라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정권이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이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 개입은 물론이고 CIA 같은 정보기관을 활용해서 그 나라 자체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공산주의 정권이나 사회주의 정권을 하나씩 척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사회에 자본주의를 지키겠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국 원수들의 모든 사생활을 감시하고 도청과 감청, 편지의 검열은 물론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외국의 문제시되는 정권들을 다 갈아치울 텐데, 그때 이 청년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칠레에 존경받는 아엔데 대통령이 어떻게 자결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읽으면서 울분에 차게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도덕성 있는 올바른 정부가 들어서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빅브라더들이, 즉 국가나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이 마음대로 검열하고 감시하는,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로는 앞으로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처음 이메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볼 수 없게 보안이 완비된 이메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 개인 구자를 함부로 열어서 돈의 쓰임새를 추적할 수 없게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이런 빅브라더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펑크 운동, 곧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뜻맞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함께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데이비드 참이라는 친구인데, 대학 교수가 되면서 처음으로 암호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친구를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즉 기존 기득 유대인 통화금융 세력에 대한 도전장을 내미는 새로운 유대인 젊은이들의 모습을 이들한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제가 이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기존 통화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화폐가 우리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탈중앙화 암호화폐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좀
천착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털보 친구가 데이비드 참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어느 날 뚝딱 홀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이미 1970년대서부터 이런 유대인 암호학자들이 기반 기술을 다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힘을 모아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러한 암호화폐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그 중심에 데이비드 참이 있었고 1990년대에는 미국의 견제를 피해서 네덜란드의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를 탄생시키기 위한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세워서 여기서 개발을 하는데 이때 이 개발팀에 들어온 인턴 사원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닉 제보입니다. 닉 제보 또한 유대인인데 이 데이비드 차원과 닉 제보라는 두 천재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가장 기초가 되는 암호화폐 분야의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첫 번째 암호화폐는 실패를 했어요.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은행을 활용해서 암호화폐를 쓸 때 단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서 추적을 막자라는 생각이었는데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들의 실패 요인을 분석했어요.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만든 암호화폐가 보안이나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행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쓰다 보니까 제3자의 가치에 의존하는 화폐라서 이게 영속성이 없구나. 우리 스스로 영속성을 가지려면 은행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발할 암호화폐 방향이라고 잡습니다. 하나는 우발적인 분실이나 도난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가치는 위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누구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값은 간단한 관찰이나 측정으로 정확하게 근사되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앞으로 암호화폐 개발 방향을 잡습니다. 이 중에 닉 제보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더리움에 쓰이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을 닉 제보가 고안해냅니다. 그리고 닉 제보는 비트코드라는 암호화폐의 백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 비트코드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비트코인과 아주 유사한 그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결국 비트골드는 현실화돼서 암호화폐로 나오지 못했지만 나중에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그 익명의 개발자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공헌을 세웠던 암호학자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4인방이 최유대인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기존에 제가 유대인 경제사라거나 유대인 이야기를 공부하고 책을 써온 사람으로서 암호화폐가 유대인 암호학자들에 의해서 터전이 마련되고 개발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돈이 이제 종이에서 디지털 코드로 바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신용카드처럼 숫자가 오가는 편리함을 넘어서 개인이 화폐의 주권을 되찾고 신뢰를 기반 삼아서 직접 소유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디지털 코드 화폐, 즉 암호화폐는 개인이 직접 자산을 보관하고 이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런 거예요. 전쟁이 나면 어떤 나라든지 은행을 동결시켜서 자국의 자본이 해외 유출되는 걸 일단 막습니다. 그것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해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코드 화폐, 즉 암호화폐는 내 전자지갑 속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동시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게 기존의 이제 화폐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준은 그것이 국가가 됐던 중앙은행이 됐던 이러한 권적인 기관으로부터 이제는 규칙이나 코드나 알고리즘 같은 구조로 신뢰가 이동을 한 겁니다. 사실 국가가 신용화폐 같은 거를 관장하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정말 신용 있게 지켜야 신용화폐가 되는 건데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은 10배 정도 올라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금 가격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불러온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선물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가격을 꾹꾹 눌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난해서부터 이게 정상화됐습니다.
비로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시작하면서, 즉 가격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뺏기면서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금 가격이 한 70% 올랐고 은은 한 160% 정도 올랐어요.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그간 쭉 눌러놨던 게 이제 비로소 정상화되면서 튀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이 이제 비로소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정상화 시대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화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태까지는 화폐에 대한 신뢰를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부여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코드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신뢰를 스스로 창조하는 이런 화폐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화폐의 주권이 어느 한 나라나 어느 한 중앙은행에 의해서 통제받지 아니하고 그 주도권이 이제 소비자들 손으로 이양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디지털화, 탈중앙화, 온체인화라는 3대 흐름 속에 있다고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으며 또 근시일 내에 대중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온체인화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아날로그는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중앙화는 탈중앙화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온라인은 온체인화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화가 탈중앙화가 된다는 건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우선 정치 같은 게 옛날에는 절대군주와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독점적인 권력이 이제는 많이 이양되고 분산되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가치가 옛날 절대군주 시대의 왕한테 보였던 충성 이상으로 이제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송 같은 데를 보면 예전에는 중앙화가 심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방송국이나 언론사부터 장악을 했습니다. 즉 정보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나 SNS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영향력 있게 개인화, 파편화, 분산화됐습니다. 이렇게 변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마찬가지로 화폐도 과거에는 중앙은행이래야 돈을 찍어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앙화가 이제는 탈중앙화 됐습니다. 이미 하이에크 같은 경제학자는 화폐의 탈국가화라는 책을 이미 오래전에 썼습니다. 즉 우리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를 자유롭게 경쟁적으로 은행이나 민간기업들이 화폐를 찍어내서 가장 효율적인 화폐가 사회를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책을 예전에 썼는데 바로 암호화폐가 그런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의 온체라는 건 블랙록의 대표인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가 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위험 자산이 ETF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노출된 게 금융기술의 첫 번째 혁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혁명은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토큰화가 온라인의 온체인화입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건 하루 8시간 개장 시간을 정해놓고 열리고 있는데 이제 이게 토큰화돼서 온체인에서 거래하게 되면 24시간 연중무로 거래가 가능해지고 특히 조각투자 같은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편의성 또한 굉장히 증진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도권 내에서 하고 있는 주식이건 채권이건 모든 금융자산은 이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온체인화로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송금이나 결제가 온체인화에서 이루어지면 지금은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돈을 보내려면 수수료도 비쌀 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온체인에서 돈을 보내게 되면 몇 초 이내에 모든 정산이 완결되면서 수수료도 거의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들이고 그 다음에 온체인화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소유와 통제의 주체가 개인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중앙집권적인 은행이나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들이 이런 온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들이닥칠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나라마다 돈의 가치를 금에 맞춰서 정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을 두고 저희가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이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돈의 기준이 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시고 계신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의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잘라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화폐들, 예를 들면 달러와 같은 게 헛발질을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적에,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마음에 안 드는 국가를 차단해 버림으로 그 국가의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을 적에 그 국가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먼저 놀라면서 일종의 부메랑 효과가 생깁니다. 2011년 같은 경우 미국이 이란을 달러 시스템에서 차단해버려서 이란 경제가 정말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놀랐던 거는 오히려 중국, 러시아, 인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언제 또 미국하고 척질지 모르는데 저런 이란 꼴이 잘못하면 나가겠구나 생각해서 자국 통화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3년 후인 2015년에 중국이 CIPS라는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인도는 인도대로 각각 자국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세계가 달러 위주로 돼 있었는데 달러를 무기화하면서 각국이 이제 갈라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 외환보유고를 압류했을 때 세계 은행들이 다 놀래요. 우리가 외환보유고의 수익을 겨냥해서 미국채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맡겨서 몇 푼 수익을 얻으려는 것보다 설사 이자 한 푼 안 받더라도 금이 우리의 마지막 안전자산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이제는 금을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세계 외환보유고의 총액 중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은 스스로가 잘나서 발전하는 속도보다 다른 통화가 뭔가 잘못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준 통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패권국이 그들의 기축통화를 임의로 공급자 중심으로 세계에 밀어넣었지만 앞으로는 틀려질 겁니다. 통화의 종류도 많아지고 기축통화도 다원화될 겁니다. 과거 같은 달러 중심의 통화 시스템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가장 가치 저장의 수단이 크고 편리하고 소비자 각자한테 도움이 되는 화폐를 이제는 소비자들이 골라서 직접 쓰게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일례를 들면 과거의 무역은 이게 전문가의 시장이었어요. 무역을 한번 하려면 신용장도 개설해야 되고 무역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수출국가 수입품의 시장 환경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어야 무역을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역하실 때 전문가한테 의뢰하십니까? 아니면 해외 직구를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스스로 클릭 한 번으로 무역을 하는 시대가 왔는데 외환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전문가의 시장인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화를 골라서 송금하고 결제하고 저축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저장 수단이 큰 거,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통화를 세계 시민들이 골라서 그 통화가 세계 화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수많은 코인 중에 결국 1%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의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생존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우리가 암호화폐를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암호화폐 숫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아마 몇십만 개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볼 적에 이게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훗날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인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고 많이 쏟아져 나온 게 한마디로 사기성 있는 코인들 정말 많습니다. 즉 개발자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코인은 스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야를 먼저 걸러내시고 거기서 살아남은 코인 중에서 이게 시장이 인정해주는 코인인가, 데이터로 검증 가능한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 가치가 있는 코인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팬덤,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코인인가, 그리고
그 코인을 개발한 개발팀들이나 인적 구성이 괜찮은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코인에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들은 어떠한 것들이 얼마나 투자를 했나 등등으로 그 코인을 검증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는 생존 조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코인에 투자한 벤처 캐피털을 먼저 보는 게 그 사람들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전문가의 시장으로 그 코인에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이라는 기업과 XRP라는 자산을 주제로 책을 쓰실 만큼 매료된 리플만의 독보적인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